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주는 책 속의 달봉이입니다.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불확실성의 시대가 선택을 어렵게 만든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신중하기 마련이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일까? 이걸 선택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아닐까? 만약 섣부른 결정을 내렸다가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건 아닐까? 오늘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가능성 앞에서 흔들린다.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충분히 고민했다 싶은데도 막상의 선택의 순간이 되면 왠지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내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는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원래 불확실한 것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것을 탐구하고자 하는 모험심과 도전 정신을 자극한다. 만일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흘러가고 예측이 가능하다면 굳이 어떤 의지나 희망을 갖고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냥 그 길을 따라가면 되니까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가지는 가능성의 요소는 인간관계에도 해당된다. 상대의 마음이 어떤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졸이며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 영화나 소설을 볼 때도 뻔한 결말은 어떠한 흥미도 유발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결말을 예측할 수 없거나 우리의 예측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영화에 열광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확실성은 인간 존재의 한 전제 조건이며 정신 발달의 추진력이다. 또한 불확실성이 어떤 큰 흐름이나 규칙 속에 존재할 때는 인생의 자극이 되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뒤처져 있다 하더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되새기며 새로운 도전을 하고 무언가에 매달려 노력하게 된다. 정말 가보기 전에는 누구도 모르는 게 인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때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너무 클 경우 우리는 넓은 사막에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 불안 지수가 높아지면서 다가올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자기 방어적이고 공격적으로 되기 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점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트렌드 또한 순식간에 바뀐다. 평생 직장은 사라졌고 어느 회사가 10년 뒤, 20년 뒤까지 살아남아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게다가 전 세계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보니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정치적, 경제적 변화는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다 보니 절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자꾸만 망설이게 된다. 그 고민 외에도 지금 당장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일들이 첨첨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종종 선택의 기로에서 피로감을 호소한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좀 더 생각해보자며 결정을 뒤로 미루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통계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탁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생각을 지나치게 하다 보면 해결 방법이 떠오를 여지를 막게 된다. 무의식 중에 직관적으로 내린 판단이 옳았는데 그러한 직관의 지혜를 차단해 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선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쓸데없이 많은 정보를 모으는데 힘 빼지 마라. 정보가 많을수록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믿음을 정보 편향이라고 한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정보 자체에 중독돼 더 많은 자료를 찾아 나서는 현상이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는 쓸모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 확률이 높다. 정보에 질려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신경과학자인 조나 레런은 탁월한 결정의 비밀에서 지나친 심사숙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판단 기준을 줄여보라고 권한다. 볼펜과 노트를 고르는 등 비교적 간단한 결정을 할 때는 여러 정보를 모아 꼼꼼히 비교 분석하는데
정확도를 높이지만 어려운 결정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을 4가지 정도로 줄이는 게 좋다는 것이다. 복잡한 결정일수록 판단 기준을 몇 가지로 압축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 더 이상 쓸데없이 많은 정보를 모으는 것에 힘 빼지 마라. 두 번째, 저걸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미련부터 버려라. 어느 것을 선택하든 각각의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니라 저걸 선택해야 했다라며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를 선택했으면 다른 하나는 깨끗이 포기하는 게 맞다. 둘 다 가지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 뿐이다. 그러므로 일단 결정을 내렸으면 다른 옵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내 선택을 결정을 내렸으면 다른 옵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내 선택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게 맞다. 미련이나 후회 때문에 결정을 자주 번복할 경우 나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나의 신뢰도 함께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최악의 경우를 떠올려 보면 답이 보인다. 유퀴즈 온 더 블록을 보게 되었는데 MC인 유재석이 게스트와 이야기를 나누다 자신의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본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선택을 했을 때 최악의 상황은 뭐지?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나? 그 2가지 질문을 통해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길로 간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나 또한 그 질문들을 통해 선택한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선택을 하면 장밋빛 미래부터 꿈꾼다. 이를테면 주식을 사서 100만 원을 벌면 그걸로 뭐하지라는 생각부터 한다.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가 대박이 나면 그걸로 뭘 하면 좋을지부터 상상하고 그동안 자신을 무시해온 친구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부터 한다. 그래서 막상 사업을 시작했는데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기는커녕 뜻대로 잘 안되면 남 탓, 세상을 탓하며 주저앉아 버린다. 그런데 한 후배는 사람을 뽑을 때 그가 나에게 5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입혔을 때 그를 원망하지 않고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다고 한다. 그러면 능력은 뛰어나지만 왠지 호감이 안 가는 사람과 능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태도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사람 중 누구를 뽑을지가 선명해진단다. 이처럼 미리 최악의 상황을 그려보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더 원하는지, 어떤 것들을 견딜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못 견디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쉽게 절망하지 않으며 설사 일이 잘못되더라고 후회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지만 집중하게 된다. 이미 감당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선택일수록 최악의 상황을 그려보면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네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년 뒤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의외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리 앞서 고민을 한다. 로또를 사지도 않았으면서 당첨금으로 무엇 할지 고민하고 대학원에 원서도 내지 않았으면서 직장과 대학원을 병행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처럼 미리 앞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물론 그들은 말한다.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싶다고, 완벽한 준비가 되면 시작하고 싶다고. 하지만 막상 무엇이든 시작을 하고 나면 준비 단계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한 변수들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만약 조그만 커피숍을 차렸는데 몇 개월 뒤 바로 앞 건물에 대형 커피숍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혼하라고 했는데 코로나19처럼 대형 악재가 터져 결혼을 미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리 완벽한 준비를 한다 해도 막상 실행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에 의해 계획은 수정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더 해보면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무엇이든 조금씩이라도 해보는 것이 맞다.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두려워 결정을 미루는 사이
누군가는 용기를 내어 무언가를 시작한다. SNS나 블로그 글을 올리자고 마음먹었지만 계속 미루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두 개씩이라도 꾸준히 올린 사람은 1년 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괜한 헛수고가 될까봐 혹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선택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그 어떤 발전이나 성장을 이루지 못할 뿐더러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 일에 대한 비판을 당신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프랑스 작가 라로슈코프는 남에게 칭찬을 받고 쑥스러워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남에게 악평을 받고 그것을 약으로 삼으려는 생각을 가진 현명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고 했다. 그만큼 인간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척하지만 칭찬을 좋아하고 비판이나 비난에는 매우 취약하다. 그래서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비판을 받으면 거부 반응부터 보이게 마련이다. 비판을 수용하려면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럴 용기가 나기는커녕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스러워서 어디론가 숨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그런데 유독 비판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일에 대한 비판을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여 분노하고 우울해한다. 심지어 시킨 일을 똑바로 못해서 일에 차질이 생겼는데도 얼른 일을 수습할 생각을 하기는커녕 비판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를 못 견뎌한다. 자신이 한 일이 자기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은 비판을 받으면 무조건 그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거나 상대방에게 거부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굴욕적으로 움츠러들면서 자기 비하에 빠진다. 특히 자존감이 낮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일수록 비판을 마음 상하는 일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 부드러운 말로 좋게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원래부터 나를 싫어했던 거야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회사는 서로 일을 하기 위해 모인 곳이지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다. 특히 어떤 의견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일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을 경우 서로 의견이 충돌이 생길 수도 있다. 이때 내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즉, 일에 대한 비판은 상대방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비판을 받았을 경우 잠시 마음이 안 좋을 수는 있지만 툭툭 털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비판을 빨리 받아들여 다음번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에 대한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을 잘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혹시 자신이 미처 생각지 못한 변수들은 없는지 비판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관심과 애정 어린 비판은 기분이 나쁘더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발전할 수 있다. 그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 끝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발전할 기회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 회사에서 누군가 당신에게 일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는다고 너무 좋아하지는 마라. 그는 어쩌면 당신에게 아무 관심이 없거나 당신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이미 간파하고 포기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모든 비판을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니다. 당신에 대한 비판 중에는 약이 되는 비판도 있지만 당신을 조롱하고 깎아내리기 위한 비판도 있기 마련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이런 비판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아무리 날카로운 비판의 화살이라도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럴 때는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적당히 넘겨버리는 것도 방법이다. 만약 당신이 이성을 잃고 흥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 그 비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만다. 상대방이 원한 것은 바로 그렇게 당신이 무너지는 것이니 아무리 부당한 비판을 받아도 절대 흥분해서는 안 된다. 그럴 때는 데일 카네기의 말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 부당한 비판은 칭찬의 다른 모습이다.
그것은 누군가 당신을 부러워하면 질투한다는 뜻이다. 죽은 개를 걷어차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세 번째 이야기. 누구에게나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 예기치 않게 불행을 맞닥뜨린 사람들은 종종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라고 묻는다. 그 질문에는 두 가지 큰 맹점이 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질병을 처벌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의식 중에 불행은 남들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며 자신은 거기에서 벗어나 있을 거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한다. 그래야 다시는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원인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 우리는 그 이유를 마음 안에서 찾기 시작한다. 그러나 마음속에 숨죽이고 있던 자책감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건을 평소 자신이 갖고 있던 나쁜 감정이나 생각에 대한 처벌로 받아들이게 된다. 또 나에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라는 믿음은 나야말로 신이 가장 총애하고 보호하는 아이일 것이라는 유아기의 믿음과 같다. 즉,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부모가 있듯이 신이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닥친 불행은 이런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탄하는 것이다. 왜 나를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나요?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다고.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 좀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당신에게 지금 당장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거나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당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서도 아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기 때문이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노예 해방을 이뤄낸 미국 대통령 링컨. 그에게도 숱한 시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링컨은 어려서부터 많은 죽음을 접해야만 했다. 3살 때 남동생이 죽었고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모와 삼촌도 세상을 떠났다. 18살 때는 누나가 아이를 낳다가 사망했다. 불행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다. 결혼 후 4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중 2명을 잃는 불행을 또다시 겪어야만 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을 정도로 평생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그는 그만의 활달함과 적극성으로 절망을 극복하고 1860년 51세의 나이에 미국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끈 영국 총리이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윈스턴 처칠. 그의 삶도 알고 보면 불행의 연속이었다. 조선아로 태어나 몹시 병약했던 그는 어린 시절 짧은 혀 때문에 언어장애로 시달렸고 성적도 꼴찌를 도맡아 천응아, 열등아로 불렸다. 불행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의 딸 메리골드는 2살 때 폐혈증으로 죽고 아들 랜돌프와 딸 사라는 평생을 알코올 중독자도 살았다. 또 다른 딸 다이애나 역시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화려한 업적과 달리 그는 선거에서 많은 패배를 경험한 정치인이었다. 이처럼 그의 생은 불행한 일들로 가득했지만 그는 쉽사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 운명이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운명과 화해합시다. 우리의 기쁨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슬픔을 한탄하지 맙시다. 인생은 총체적인 것이며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함께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위인으로 손꼽히는 처칠과 키르케고르, 링컨 또한 불행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아니, 평생 불행의 그림자가 그들을 짓눌렀다. 그러나 그들이 나빠서 혹은 죄를 지어서 이런 불행을 겪은 것은 아니다. 그저 살다 보면 좋은 일, 나쁜 일이 다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다. 우리가 할 일은 누구에게나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자책하며 주저앉지 말자. 그리고 더 이상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묻지도 말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푸른 초원 같은 인생은 없다. 초원이 끝나는 곳에 험준한 산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론 절벽이 있을 수도 있다. 다행히 큰 불행은 비켜갈 수 있다 해도 우리의 앞길을 막는 작은 장애물은 어디든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것을 넘다 보면 자연히 근육이 단련되고 운동 능력이 발달되어 나중에 큰 장애물도 거뜬히 넘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살다 보니 나쁜 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크고 작은 장애물을 어떻게든 넘으려 애쓰며 나는 좀 더 단단해졌고 편안해졌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나를 자책하지도 않는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시어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드리는 책 속의 달봉이입니다.